지금부터 생각하는 법전, 사람을 향한 재판을 빛으로 내건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강좌 제1강 이수정 교수님의 인생에 대한 6가지 질문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강을 해주실 이수정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본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하이데거에서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논문으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1987년부터 현재까지 창원대학교 인문학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및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및 프라이부르크 대학원 개공교수를 역임하셨으며 창원대학교 인문대학장, 인문최고 아카데미 원장, 인문과학연구소장, 한국하이데거 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2005년 월간 순수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시인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하이데거의 생애와 사상, 여신 미네르바의 진리파이, 시로 쓴 철학사, 편지로 쓴 철학사, 본연의 현상학 등 다수가 있으며 주요 역서로는 현상학의 흐름, 해석학의 흐름, 근대성의 구조, 일본 근대 철학사 등 다수가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향기의 인연, 생각의 나무, 푸른 시간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 대표자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 연구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외에서 평받는 저명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이수정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수정입니다. 습관적으로 제가 반갑습니다고 인사드렸습니다만 아직 반가운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특별한 시간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혹시 언젠가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정말로 반가울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도재성 교수님이 충무공 이순신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이런 시간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나오면서 제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제법 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편인데요. 오늘 주제가 좀 이상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과연 이야기를 재밌게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좌 자체를 기획한 우리 창원대학의 열린인문학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염재상 교수님이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대요. 재미있더라. 이거를 좀 해달라 그렇게 특별 주문을 해주셔서 할 수 없이 이 주제를 내걸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1년짜리 강의입니다. 그걸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조금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정이 그러니까 혹시 제가 좀 횡설수설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인생에 대한 6가지 질문이니까 인생론입니다. 어쨌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들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번 계기 삼아서
인생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근데 작정을 하고서 일부러 이런 물음을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한번 물어본다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한 차례도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좀 멀리 나아갈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물음을 물어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인생 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어본다는 저희 같은 철학자들이 가장 즐겨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요한 헤베르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애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뭔가를 매일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전혀 묻지 않는다는 것, 그건 칭찬할 일이 아니야. 뭔가를 매일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헤벨이라고 하는 시인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구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보고 있으면서도 저 달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어본다는 거죠. 긴 책이 있는데 읽어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달과 비슷하다. 진리를 간접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춰준다는 그런 의미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철학자, 제가 전공한 철학자입니다만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이 말을 소개하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제대로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널널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게 전부 사람들이고 사람들 사는 게 전부 인생이니까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특별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정하고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물어본다면 이게 흔하다고 해서 별것 아닌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별것 중에 별것, 최고의 별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 자신이 인간이고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건데 이걸 뒤집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드러내서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듯한 빛을 받아들여서 통과할 수 있는데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은 오색찬연한 무지개가 드러나는 것처럼 철학이라는 게 하는 역할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 프리즘이 되어보겠습니다. 일곱 빛깔 무지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생명이니까 사람의 삶이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실존은 본질을 선행한다. 그 말을 약간 패러디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은 만물의 선행. 왜? 우리 자신이 인간이에요. 이거 왜 굳이 철학이 사람이 뭔지 인생이 뭔지 묻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져 갑니다.
주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에 의해서 내면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지, 내 인생을 어떤 것으로 만들어갈지 나 자신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디오게네스라고 그래서 참 얘기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만, 월간 대낮에 저렇게 등불을 들고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녔다는 거죠. 안트로폰세토. 지금 사람을 찾고 있다. 주변에 널려있는 게 사람인데 왜 등불까지 들고 사람을 찾으러 다녔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지만 제 양반이 보기에 제대로 사람 같은 사람 참 드물다. 그건요, 우리가 정말 겸허한 자세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전부 다 사람인데 정말 제대로 사람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디오게네스가 여기 들어와서 또 저 덕분 들고 안트로폰세에 돌아다닐 때 여기요! 저 있습니다! 사람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과연 누가 자신있게 손을 들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여기 모이는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무수히 많이죠. 온갖 종류의 식물들,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 동물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말고 다른 생명체들이 산다고 한 것하고 인간들이 산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수한 철학자들이 힘써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비해서 자기 스스로가 관심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인간들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유인원들, 침팬지 같은 것도 나름대로의 삶이 있죠. 원숭이의 삶이라고 원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걔네들의 삶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과 다른 것은 걔네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삶을 살아갈 따름인 것이지 내가 어떤지, 나의 삶이 어떤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한 원숭이도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나 왜 이렇게 털이 많아? 왜 이렇게 얼굴이 새빨갛지? 고민하는 원숭이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마지막에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양반은 평생 자기 자신의 삶을 검토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왔고 그 때문에 겨우 역사에 불후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단 1cm라도 좋으니까 우리 질적인 성장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별로 좀 인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한 번도 거절하거나 사양한 적이 없습니다. 기꺼이 가서 제가 공부한, 제가 배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지 않은 것과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단 1cm라도 줍니다. 성장.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의 향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크라테스. 그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사람 같은 사람, 작품 같은 인생, 철학적인 의미에서 잘 살고
제대로 살고 똑바로 살고 그런 의미에서 교양인, 문화인, 지성인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으로 완성됩니다. 자, 거창한 6가지 질문을 인생에 대한 6가지 질문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내세웠습니다만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제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론적으로 도대체 언제인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는 삶의 장소, 삶의 자리, 삶의 무대,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 그리고 막연하게 인생, 사람이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산다는 게 도대체 뭘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질문 중에 아주 극히 작은 한 토막들을 일부분들을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그 재미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금내에서 창원대학교 오십시오. 1년짜리 강의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늘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돌아가지 말라. 슬프면 때로 슬피구나. 그러나 무엇이 참 슬픈가를 생각하라.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것이 참으로 슬픈 것이다. 류시화 시인이 해준 이야기. 류시화 시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명에서 우리 저기 창원에도 창원대학교에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한국어로 쓴 시 중에 이거보다 더 쉬운 시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 별것 아닌 시입니다. 살펴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의 아버지고 나의 형의 동생이고 내 동생의 형이고 아내의 남편이고 누이의 오빠고 아저씨의 조카고 조카의 아저씨고 선생의 제자고 제자의 선생이고 나라의 납세자고 마을의 예비군이고 친구의 친구고 적의 적이고 의사의 환자고 단골 술집의 손님이고 기의 주인이고 집의 가장. 그렇다면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동생이고 형이고 남편이고 오빠고 조카고 아저씨고 제자고 선생이고 납세자고 예비군이고 친구고 적이고 환자고 손님이고 주인이고 가장이시.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다.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 김광규 시인이라고 일반인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시인입니다. 한양대학교 동문과에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요. 이분도 역시 창원대학교에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시가 철학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뭣도 모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인생을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나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누구
딱 정해져 있어요. 딱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나는 누군가의 딸이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나는 창원 시민이거나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나는 한국 사람이거나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나는 남자거나 무수히 많은 것들이 딱 정해져 여기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한테 붙게 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만 하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저는 창원대학교 철학과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논문을 써야 되고 혹은 이런 공무원 부름이 있으면 기꺼이 나가서 특강을 해야 돼요. 그런 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제 인생의 일부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나는 창원지방법원 판사 누구냐, 창원지방법원 직원 누구냐 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의 일부를 지금 이 순간 엄연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일부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무수한 이름들을 저는 철학적으로 신분이라고 부릅니다. 봉건시대에 양반상금하는 그런 신분이 전부 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이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해줍니다. 지극히 구체적인 삶의 모양새. 이거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그 아득한 옛날에 공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자는 신분이라는 말 대신에 이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공자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유명한데도 뜻밖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공자라는 사람은 절대로 공자와를 맹자를 하던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력이 척척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지극히 구체적인 정치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된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라는 사람 눈에 비친 그 당시의 세상은 이거는 문제투성이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만 왕이라는 사람이 왕답지 않고 나답지 않고 부모라는 사람이 부모답지 않고 자식이라는 사람이 자식답지 않고 거기에서 이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정치 권력에 의탁하려고 했어요. 개인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꿰뚫어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제 나라 저 나라 도도로 다니면서 왕이 자기를 써주기를 받았어요. 근데 끝내 자기를 알아주는 왕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느 날 제자가 물었죠. 선생님, 기회를 얻게 된다면 지금 어느 나라의 모 왕이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가장 먼저 뭔가를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물었더니 공자가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정명이다. 이름을 바로잡고 싶다.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문신신 부부자산. 내가 뭘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이름을 바로 세우고 싶다. 공자의 철학이었습니다.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하자면 자기가 왔을 때 세상이 완전 개판이다. 이래서 곤란하다. 사람도 곤란하고 세상도 곤란하다. 나는 이 개판을 다시 제대로 된 사람판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어떤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이냐? 왕 같은 왕,
신하나오면 신하, 부모도 그리고 자식들은 자식. 공자라는 사람은 논어를 읽어보면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대로 쉽니다. 문, 신진, 부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렇게 깊은 철학적 통찰이 들어가요. 지금이라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보면은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 양반들이 도대체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많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만 명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수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어떤지, 자식들은 어떤지,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식으로 사람들이 제각각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름값만 제대로 하면 겁나 적토가 따로 옵니다. 그런 세상이 살만한 제대로 된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신분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저리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면 군신관계, 사제관계, 부자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 상하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데요, 사람의 관계를 이 5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이 5 중에 하나라는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인지, 있는 게 나은 존재인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지, 없는 게 나은 존재인지, 반드시 없어야 될 존재인지. 참고로 인간 1, 인간 2, 인간 3, 4, 5 그렇게 하고 각자 돌아가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든지 남편분한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부하한테 혹은 상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도대체 인간 몇이야? 인간 1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최소한 4번, 5번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불경에 나오는 부처님 맞습니다. 자, 아쉽지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시간의 문제. 이게 철학자가 정말 이야기할 게 많은 테마입니다.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보면은 이게 그냥 막연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시간 하면은 알 수 없는 한 과거에서부터 흘러와서 지금 현재를 지나서 알 수 없는 큰 미래로 끝없이 흘러가는 어떤 것. 시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이 있죠. 철학적으로는 그런 걸 세계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적인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득한 시간 중에 어느 한 토막을 우리는 삶을 위해서 차용하는 겁니다. 그 시간 중에 어느 한 시점에 영문도 모르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살아갑니다. 그래도 영문도 모르게 어느 한 시점에서 끝이 납니다. 그 한동안, 그 한 토막, 그게 인생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곧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만 3개월 남았습니다. 진단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내 인생이 끝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그때까지 꼭 남아있는 3개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나한테 시간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죠. 넉넉하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의 시간, 삶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산다고 하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해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과거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했던 시간이고, 우리가 막연하게 현재라고 부르는 뭔가를 하고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막연히 미래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를 하게 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모여서 인문학 특강을 듣고 있는 시간. 제 경우에는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 시간. 그때 다 시간에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물리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평균 180년 전에, 길어봤자 100년, 최고로 길어봤자 120년 정도라고 봅시다. 그럼 이 시간들은 도대체 어떤 시간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한테 과제로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고 멍하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 멍하니 있는 시간, 쉬는 시간, 멍한 시간, 그렇게 내용이 규정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양이 있고 질이 있다는 이야기. 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토막이 주어집니다. 그럼 어떤 게 하나씩 쓰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줄어드는 게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쓰면 쓸수록 남은 게 얼마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장실 쓸 때. 인생의 시간도 그런 거죠. 처음에는 넉넉하게 보입니다. 두툼하게. 근데 금방 줄어들죠. 그리고 순서대로 풀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안에 감겨있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럴 것 같아서 안에 그 빼내 쓰고 싶다고 빼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풀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10대 때, 30대, 40대가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축을 해서 40대를 먼저 살아볼 수가 없는 거죠. 참 묘합니다. 인생의 구조가. 그 시간에 그런 식으로 양이 있고 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카콜라 회장 인지였던 분인지 더글래스 아이가시다라고 하는 분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신년 인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대학 시험에 떨어진 재수생한테 물어봐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사모에게 물어봐라.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봐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6명이 딸린 일당 노동자에게 물어봐라.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바로 1분 차이로 기차를 놓쳐버린 사람에게 물어봐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봐라. 1초 차이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100분의 1초 차이로 은메달이 갈리지 않습니다. 참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자학을 펼친 주희가 남긴 우성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소년 2호 항난성 일천광암 불가요 계전 오엽 이주성 미각지당 춘처몽 계전 오엽 이주성.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1초의 시간에는 할 수 없더라. 이 연못에 봄풀 꿈도 아직 깨지 않은 것만 계단 앞에 오동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좀 1분 1초로 우리가 아껴서 학문에 정지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이 회장님 말씀 제일 뒤쪽에 보면 번역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매 순간순간은 소중해. 네가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과 시간을 나눌 수 있을 때 더욱 소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다. 그게 왜 현재라는 것이 선물이라고 불리는가 하는 까닭이다. 영어에서 present라는 게 현재라는 뜻도 되고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현재가 곧 선물이다. 역시 이런 대기업의 회장님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토마스 칼라일, 오늘을 사랑하라. 잊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를 강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쓴 자작시입니다만, 시간의 비밀이야.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는 아득한 강물이라 했다. 인생의 쪽발을 타고 그 강물을 따라갔더니 무언가는 미래에 그다는 끝밖에, 과거밖에 없었다. 넌 어떻게 살아가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세 양태의 각축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는 현재라는 게 최강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뜻밖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과거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미래도 현재가 됐다가 과거가 되고, 또 그 다음 미래도 또 현재가 됐다가 과거가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래의 양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사라집니다. 그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과거는 엄청나게 덩치가 커져 있어요. 마치 언덕에서 물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흘러가버린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과거라고 하는 것은 흘러서 보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다 살고 딱 죽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80년 내지 90년 내지 100년 이라고 하는 과거가 만들어져 있어요. 고정되어 버립니다. 이거는 연필로 그리는 스케치처럼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유화 같은 거예요. 딱 한 번 붙이려면 그걸로 고정이 됩니다. 덧칠을 하더라도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들의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과거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떻게 사셨다, 이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사셨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살았다, 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과거입니다. 과거가 곧 영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의 과거를 지금 생산 중입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어떤 흔적을 남겨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고민이 안 될 수도 없죠.
내가 사는 대로 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의 조건이 거의 절반 이상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별이라든지 국적, 신분, 얼굴, 심지어 우리나라의 사주팔자, 그게 내가 태어난 출생한 연, 월, 일, 시지 않습니까? 그 사주를 딱 보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자네는 사주가 참 좋네, 나중에 사법고시에 있겠네, 문관이 되겠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적절한 사람들이 사주를 믿거든요. 은근히 사주 가지고 궁합도 보지 않습니까? 이 중에 벌써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궁합을 보니까 안 맞는다, 결혼 파통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태어난 열, 월, 일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 전체가 출생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굳게 믿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출생이라는 게 이게 무시 못한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경우들 보세요. 이런 양반들. 내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히로히토더라. 그러니까 왕이 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김정일이더라.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돼서 뻣뻣하게 힘주면서 살고 있어요, 인생을.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명석이더라.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출생에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홍판서의 아들. 이름을 길동이라고 하죠. 딱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판서님이야. 장관이죠. 와, 신난다. 좋아할 뻔했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새까리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대감마님 그러죠. 그래서 어느 날 대감마님 불러서 길동아 애비라고 불러봐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서 눈물 차차 흘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출생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좀 따지고 이야기하자면 이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 한두 번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철학적 의미가 있다. 이 모든 드라마들 그래서 출생의 비밀 이런 것 빼고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성립이 불가능하죠. 가을 동화, 겨울 명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도령과 춘향이, 명랑공주와 고동왕자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인생을 살아요. 그럴 때 지금 여기 모이면 우리는 누군가는 30대, 누군가는 40대, 50대, 누군가는 60대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죠. 공자가 자기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고 회고하고 하는 이야기. 나는 15살 때 학문의 뜻을 듣고 30이 되었을 때 홀로 섰고 40이 되었을 때 혹하지 아니하였고 50이 되었을 때 천명을 알았고 60이 되었을 때 내 귀가 순조로웠고, 그 귀가 순조롭다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거슬리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겠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상당한 경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공자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5살 때 어땠지? 34살 때 어땠더라? 40 때는
지금 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지금 내가 과연 이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욕을 할 때, 그게 귀에 거슬리지 않았던가? 내가 남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고 있는가? 이제 내 나이 70인데, 내 마음이 법도에 어긋나는 뭔가를 내 마음이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참고 해봐야 되겠다.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는 어린이로서 한동안 인생을 살고, 또 그리고 젊은이로서 한동안 인생을 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늙은이로서 또 인생의 한동안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1막, 2막, 3막 정도로 표현을 해볼까요? 도대체 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은 어떤 어린이로서 살고 있고,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은 어떤 젊은이로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 주변의 늙은이들은 도대체 어떤 늙은이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참 천진난만하게, 순진무구하게 해맑은 미소를 띄우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서울 대치동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가야, 너 지금 인생살이 행복하니? 신나요? 재밌어요? 나 학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애들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병원에 가봐야죠.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저는 특히 매일매일 학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너무 불편해요. 이 시대의 젊은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엄청난 스펙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취직하기조차 어렵다고 매일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젊은이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꿈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패기라든지 이런 것 지금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 여기 모이는 우리 자신들이 그 책임의 일부러 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여성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안정된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걔네들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곧 이제 늙은이가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앉으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상에 띵 충격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손자를 안고 타시더라고요. 제가 타니까 뭘 했든지 이렇게 하면서 인사해야지. 인사.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충격이었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그게 어떤 늙으니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가 늙은이로서 살아야 될 인생의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도대체 어떤 늙은이로 살아야 되는지. 지금 보세요. 독거노인, 고독산. 돈이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비참한 늙은이들이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970년대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그때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었던 이모당의 생활의 발견,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늙는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인간이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 자연에 대해 아무것도 반항할 필요는 없으므로 우아하게 늙어가는 편이 많다. 인생이라는 교양학은 평화, 고요, 안락, 정신적 만족을 위대한 피날레로 끝나야 할 것이며 고장난 무기나 찌그러진 시험과 소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참 좋은 표현이죠. 고장난 무기나 찌그러진 시험과 소리. 나 자신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비참하죠. 근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고민해봐야 될 주제가 되겠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시간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난 죽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기묘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 그거 누가 몰라? 나도 알아. 사람은 다 죽어.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걸음 양보해서 그래, 나도 죽을 거야. 이거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죽기 직전까지 떠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70억의 인간이 있다고 해요. 70억이 모조리 다 죽습니다. 그 이전에 도대체 몇 명이 여기서 인생을 살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대략 70억이 존재했었다고 칩시다. 70억이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정칙이고 법칙입니다. 심지어는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습니다. 부처님도 죽었습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다 죽었습니다. 그 유명했던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한가운데서 한 번쯤은 작정을 하고 나 자신의 죽음이라는 주제와 제대로 대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역시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여기 다 적어두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누구나 똑같은 모습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유명하죠.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멋있게 독도를 들고 죽었습니다. 그런 멋있는 죽음 때문에 특히 소크라테스가 역사에 확실하게 자기 이름을 남겨놓았다고 볼 수도 있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화적인 해석이지만, 종교적인 해석이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흘린 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지었던 죄를 대신 씻어줬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죽음입니다. 참고로 어느 제자가 공자한테 물었습니다. 감히 죽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미지생 먼지사. 아직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도 제대로 모른다. 내가 모르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해석을 해보면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내가 제대로 살면은 내가 살아온 모습대로 죽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가 하는 자취가 나오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이제 사형 판결이 난 그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음은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왜?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죽음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죽어봐야 한다는 거죠. 아, 죽어보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더라. 혹은 내가 죽어보니까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더라. 그렇다고 해서 되살아나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한평생 했던 일이 그거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말아라. 소크라테스 가르치는 핵심이 무지의 지죠. 너 자신을 알아. 노티시아 오토. 소크라테스의 대명제죠. 모르면서 왜 아는 척 하냐. 무서운지 어떤지 모르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철학적으로는 논리가 맞아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죽음이라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소크라테스가 이제 모함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고 사형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결국 독배를 들고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참 시간만 있다면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아주 재미있고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다가 말고 다시 버뜩 일어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옆에 있는 일단 그 제자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아스클레피오스한테 당근 한 마리 빚진 게 있다. 너 이제 죽으러 가야 되니까 대신 좀 갚아주게. 그러고서는 숨을 거뒀습니다. 대철인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죠. 잘 모르고 언뜻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 유튜브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아저씨한테 당근 한 마리 빌려 5살만 먹었구나. 대신 갚아주라고 그랬구나. 도덕적이구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게 그 닭장 사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신의 이름입니다. 의술의 신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가 아팠다가 회복이 되면 혹은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되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 신전에 가서 감사의 뜻으로 닭을 한 마리 갖다 바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한평생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됐다. 이거는 아스클레피오스한테 닭을 한 마리 바쳐야 될 일이다. 근데 나 이제 죽어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대신 좀 감사해 주셔야 된다. 그런 뜻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참, 생각이 컸던 철학자입니다. 이 제자였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론 이런 것들 좀 틈나게 한번 읽어보시죠. 보내드립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아주 영화죠. 이 영화 도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서 그 고인과 아주 가까웠던 젊은 친구가 돌아가신 분은 좀 나이든 사람입니다. 그 장례식에서 이런 조사를 낭독을 합니다. 이게 좀 너무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옛날에 비디오를 빌려와서 일시 정지를 해서 받아 적었습니다. 시계를 멈춰놓고 전화도 끄라. 개들의 울부짖음도 막아라. 피아노도 드럼도 치지 마라. 관을 꺼내고 조문객들을 오게 하라. 하늘의 비가 내린다. 그는 죽었노라. 그는 떠나간다. 하얀 비둘기와 검은 장갑을 낀 교통수역이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그는 나의 동서남북이었고 나의 주일, 나의 휴일이었다. 나의 정오, 나의 자정, 나의 말, 나의 노래였다.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던 내가 틀렸다. 이젠 별들을 원치 않는다. 달을 없애고 해도 치워라. 바다에 물을 빼고 숲도 빼버려라. 이제는 모든 것이 소용없어졌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시더라고요. 더우드 에지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였습니다. 근데 제 표현들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나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고 내 장례식에 누군가가 옆에 와서 저런 조사를 읊어줬다. 죽어버린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나의 동서남북이었고 나의 주입이었고. 저 친구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해도 치워버려라. 바다에 물도 다 빼버려라. 숲도 다 빼버려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제대로 산 거죠. 근데 여기 보이는 우리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나의 죽음을 저토록 슬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든 동료든 가족 빼고 누가 있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요, 우리 주변에 보면 누군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놈 잘 죽었다. 그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이, 후세인 같은 독재자들이 죽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 춤을 췄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죽음의 모습.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특별히 서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정말 제가 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중에 일부만이라도 통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 시간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사는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는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삶의 무대라고 할까, 삶의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그냥 좀 결론을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삶의 공간에는 우선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좀 철학적인 의미에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요. 좀 주제에 몇 가지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닌데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죽을 건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희한하게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는 것은 극히 한순간입니다. 극히 최근입니다. 저희 세대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엄마들이 집에서 해놨죠. 좀 여유된 집은 산파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때 소위 뭐 조산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거기 가서 출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출생과 죽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집의 연장선입니다. 거기 가족들의 존재가 있고 가족들의 관심이 있고 가족들의 사랑이 있다면 집입니다. 묘하게도 학교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머릿속에서 지도를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국을 한번 찍어봐라. 그럼 그 발자국이 최초로 어디에 찍히나요? 집에 찍혀요. 그럼 매일매일 그걸 찍어봐라. 그럼 아침에 발자국이 집에서 찍혀서 집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뭐 친구 집으로 갔다가 혹은 학교로 갔다가 저녁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 아침에 또 집에서 나갑니다. 밖에 뻘뻘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또 집으로 돌아. 또 집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서 뻘뻘 돌아다니다가 또 집으로 돌아. 옆집에 보면 내 친구도 그래요. 내 집에서 나왔다가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집에서 나왔다가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그럼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70억 인구들의 발자국을 한번 찍어봐라. 70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70억의 발자국이 집에서 나왔다가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 집에서 집으로. 집에서 집으로.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행동 양태입니다.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요. 혹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터벌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뭐 유학을 떠났다. 저만 하더라도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다 건너갔다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10년이 지나도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이 집이 좋은 집이라는 겁니다. 좋은 집이란 도대체 어떤 집일까요? 거기 집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온 경우에 따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이모가 있고 고모가 있고 삼촌이 있고 가족들. 그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좋은 집이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온갖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집에서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도 한번 지금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죠. 5번인데요.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제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가. 그거 없이 이렇게 되기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집에는 가족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 가화만사성 하는 말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화, 집안의 평화, 가족 간의 사랑,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번역은 좀 다릅니다만 저런 곳에서는 나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유명한 노래죠. 고맙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이건 그 유명한 해밍웨이가 했다고 하던가요?
인생이라는 게 전부 집으로 향하는 이야기다. 오늘도 아마 근무 끝나고 저녁에 다 집으로 돌아가실 거죠? 꽃이라도 하다못해 붕어빵이라도 사들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참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시간 관계상 생략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도 해보세요. 나의 인생에서 학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의 인생에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되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갖다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안중근 같은 분이 그랬지 않나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갖다 바친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처자들이 위험으로 잡혀가서 인생의 고초를 겪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막연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철학적인 개념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삶의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자 태어날 때부터 자기 가슴속에 수없이 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들이 상충하는 것입니다. 서로 거미줄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충돌을 일으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사의 온갖 희로애락들이 형성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고 누군가는 얻지 못하고, 누군가는 뺏고 누구는 뺏기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생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이라는 것이 따르고, 이루지 못하면 불행이라는 것이 뒤따르고, 그럼 거기서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욕망이 충돌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삭막한 사막이거나 아니면 살벌한 정글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 부릅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멍청하게 살아가다가는 언제 어디서 정갈이 나와서 내 뒤꿈치를 쏘아댈지, 어디서 맹수가 튀어나올지, 어디 가서 뱀이 뛰어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다 인생에 만큼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한 곳이라,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묘하게도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듯이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도 그 어떤 것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너보세요. 그 순간 거기에서 전전전전하고 신명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사람과 사이를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신명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파릇파릇
나무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오아시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내가 지금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주변에서 그게 크든 작든, 범위가 크든 작든 오아시스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오아시스를 만드는 동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위 희로애락, 우리가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과는 좀 다른 의미로 세상입니다.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입니다. 이거요. 말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무시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막연히 부르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공간이라고 우주라고 부르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존재하는지. 그런데 작정하고 생각해보면 무지무지하게 커요.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크기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별 중에 태양이라는 별도 있고 달이라는 별도 있고 지구라는 별도 있어요. 그 지구라는 별에 우리 인간들이 그 껍데기에 다닥다닥 붙어서 인생이라는 것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인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했었고 여기서 인생을 살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님도, 그 공자님도, 그 소크라테스도, 그 악독한 네로 황제도, 히틀러도 다 여기에서,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요. 신기한 세상, 이상한 공간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년 전, 천만 년 전, 억만 년 전에도 이 세상은 딱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에도 이 세상은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인간들이 뭣도 모르고 여기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욕망을 추구하다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살다가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존재한다고 하는 이 세상, 이게 이상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26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그 철학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유명한 200, 우리가 이태백이라고 부르는 200이 춘하연 도리원서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여관, 만물이 잠시 머물다가는 여관과 같은 것이다.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천지 이끌어주는. 그리고 철학자 칸트도, 철학자 파스칼도, 시인 야콥센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의 존재를 경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 조금 서둘러서 다음 주제. 삶의 내용.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람의 삶이거든요. 인생은.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그 행위들의 밑바닥에 보면은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신기하게도 그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냥 심어져 있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바랍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욕망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야심, 야망, 희망, 갈망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전부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압축해서 보자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거나 뭔가를 갖고 싶거나 뭔가가 되고 싶거나 여기에 우리 삶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돌이켜보세요. 나는 법관이 되고 싶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다. 사랑을 하고 싶다.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다. 좋은 넓은 아파트를 갖고 싶다. 그게 지극히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묘하게 우리 내부에서 가슴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뭔가가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넌 나가서 네가 원하는 걸 가지고 와. 네가 원하는 뭐가 돼. 해봐. 그게 비유를 하자면 하늘에 있는 구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 하늘에 느닷없이 구름이 생겨나죠. 그리고 한번 생겨난 구름은 끊임없이 그 모양을 변화시켜요. 내가 바라는 게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없어지기도 해요. 없어진 다음에 또 생겨납니다. 생겨난 다음에 또 바뀝니다. 그러다가 또 없어집니다. 또 생기고, 또 변하고, 또 와. 각자 가슴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계속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그 바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좀 나름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부귀 공명 이 네 글자 속에 인간들이 바라는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입니다. 요즘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돈 벌려고 살죠. 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겁니다. 공명 유명해지 공을 세우고 명성을 얻는 겁니다. 요즘은 그걸 인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자라든지 해겔 같은 철학자들도 그 핵심을 꿰뚫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하는 것은 그래 좋다. 이거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가라. 단 정의롭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해라. 이런 가르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행위들을 해나갈 때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행위의 원리가 있는 거죠.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이야기고 공자가 했던 이야기고 명실보감이 나오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가 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대접해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너도 다른 사람 칭찬해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많이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럼 너도 다른 사람 갖다 줘. 공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소벽 물시연. 너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표현법이 예수님은 포지티브하게, 공자님은 네거티브하게 표현했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명심보감에도 남이 나를 중히 여기기를 바란다면 나도 남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겠다. 사실요, 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그 순간 이 지상에서 모든 범죄가 사라져요. 그 순간 이 지상에서 모든 전쟁이 사라져요.
이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예고해드린 대로 역시 1년짜리는 1시간에 다 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일단 느닷없이 여기서 그냥 잘라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뒤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창원대학교 찾아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 자신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좋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철학자 플라톤, 무지 머리가 좋은 철학자죠.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이데아들 중에 최고의 이데아로서 조훈이라는 이데아를 플라톤이 이야기하죠. 헤투 아가투 이데아. 좋다는 것이 모든 것 중에 최고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과정이 끝날 때마다 마무리 멘트가 있습니다. 혹시 이 절 크리스찬들 계시면 아실 텐데 무슨 말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이야기를요, 철학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뒤집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모든 것들, 철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이 세계의 현상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왜 창조를 했느냐? 하나님이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다는 것이 이 세계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도. 그럼 왜 인간들이 존재하는가? 왜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는가? 좋기 위해서.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좋았습니까? 대표님께서 시간이 더 남아야 함을 요구하시고 사회자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중간에 강의를 중단하게 된 점 매우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인생론에 대한 서론을 도입으로 하여 인생에 대한 6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질문 1편에서 철학의 영원한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찰과 신분적 존재, 관계적 존재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강의를 펼치시고 질문 2편, 지금은 언제인가에서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전 과정을 통해 시간의 양, 시간의 질과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시고 질문 3편, 여기는 어디인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인생이란 결국 집으로 향하는 기나긴 여행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으며 질문 4편, 삶이란 무엇인가에서 욕망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시라 강의를 끝마쳤습니다. 본 강좌를 계기로 각자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내용, 질, 품격 그런 것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강을 통해 참석하신 여러분께 어제보다 더 큰 자신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안겨주신 이수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열린 법원, 친근한 법원, 시민과 소통하는 따뜻한 법원을 지향하시면서 창조와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이강원 법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문학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수정 교수님께서 너무 열광을 하신 바람에 6가지 중에서 2개를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무엇을 한 반쯤 들었죠 저희가. 어떻게 왜를 못 들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이수정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제 이름자만 보고 혹시 여성 교수님이 나오시나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요. 네. 다음 강의는 이제 여성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영재상 교수님, 사모님 되시는 김경옥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영원한 신의 필 박찬욱 감독이라는 주제로 또 좋은 말씀을 1월 1일날 해주십니다. 바쁘신 시간에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종훈 전장님이나 우리 선관위 과장님들 가셨나요? 네, 가셨네요. 그러면서 또 잔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바쁘시지만 또 이렇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